북한 평양의 핵심 기관에서 기밀 문서를 관리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 북한 체제의 가장 은밀한 부분과 직결되어 있었죠. 어느 날 당 통일전선부에서 현송월에 직접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평범했던 일상의 끝이자 끔찍한 진실과의 만남이었어요. 특정 간부들의 기록을 정리하라는 비공식 지시를 받았지만 곧 자신이 내부 숙청 작업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마저 결국 제거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죠. 생존을 위해 그녀가 내린 극단적 선택과 혼자만의 위험천만한 탈출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내각 비서국 문서관리 담당자로 일할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죠. 아침 7시 30분 지하철역에서 내려 관청 건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제 사무실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 통일전선부 건물로 즉시 오라는 연락이었죠. 이런 호출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통일전선부 건물은 우리 내각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비가 훨씬 삼엄했고 출입 절차도 복잡했죠.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받고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느낀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호출한 사람은 현송월이었습니다. 당시 통전부 직속의 비선 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죠. 현송월을 직접 마주한 순간 왜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현송월은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특정 간부들과 그들의 주변 수행 여성들의 과거 기록을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지시가 아닌 비공식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현송월이 건넨 명단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록 정리가 아니라 뭔가 큰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지위에 있는 간부들이었어요. 현송월은 저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오직 현송월에게만 보고하라고 했죠.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쉬웠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북한 내부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과 정치적 계산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 자신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록하고 있던 몇몇 간부들의 이름이 최근 회의 명단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의 사진까지 관련 자료에서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일은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문서들은 매일 상부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현송월이 직접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수거해 갔죠. 그 문서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명단에 있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건강상 이유로 요양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송월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현송월은 저에게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고,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 경고는 명확한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현송월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입을 다물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을 계속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행동이 감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위험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문서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 숙청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졌고, 평소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것들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무실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컴퓨터 접속 권한도 일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던 파일들이 접근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실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현송월과 다른 간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내부 정리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이 작업을 내부 적폐 정리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경쟁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마지막 정리 단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를 없애고 비밀을 완전히 봉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의 마지막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필요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제거해야 할 존재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저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누가 제 행동을 보고하고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도 불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위험했어요.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발각되어 제거당할까요?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하게만 보였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 중 몇몇이 갑자기 조사실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자리가 비어있고 오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업무량도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처리해야 할 문서들이 산더미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와 같은 경로로 집에 가는데 정체불명의 검은색 차량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방향을 바꿔도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그 차량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보다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틈으로 내려다보니 한참 후에야 그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 전화기를 들어보니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잡음과 메아리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모두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잠을 이루기 어려운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문을 두드리며 저를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감시 체계 안에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과 말,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파악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올가미가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도 다른 동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될까요?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현송월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송월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송월은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비밀보고서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간부들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재확인하려고 했어요. 한 글자, 한 문장까지 꼼꼼히 점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송월이 던진 질문이 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정확하게 썼지?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현송월의 눈빛에서 차가운 살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내용을 썼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제가 뒤집어 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제거될 운명이라면 그 전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라지면 가족들도 연좌제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고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제 계획을 알게 되면 저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언제 실행할 것인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두려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일상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곧 영원히 떠날 곳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직속 간부의 출장 일정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 간부가 국경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로에 제 이름을 은밀히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위장이동 허가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관련 서류 양식과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몇 가지 기존 서류를 조작하여 합법적으로 보이는 허가증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로커와의 접촉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들은 철저히 감시받고 있고 연결되는 순간 바로 발각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창 중에 국경지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동창에게 접근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명분을 만들어야 했어요.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핑계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창과의 만남에서 저는 매우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국경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동창은 제 의도를 눈치채고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어떤 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언제 경비가 약해지는지 등의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시가 약한 공장 외곽의 폐쇄도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들의 통행이 거의 없고 경비 순찰도 다른 곳에 비해 소홀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물품들만 챙겼습니다. 이동 당일,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출장 업무가 있다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곳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만강 인근까지의 이동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조한 허가증이 제대로 통했고 검문소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두만강 앞에 섰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봄철 해빙기라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고 물살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순간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제 선택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증과 기록들을 물에 버렸어요. 북한에서의 제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록이 담긴 작은 메모리도 함께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북한에서 목격했던 일들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가다가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얼음이 남아있어서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몸이 금세 마비되기 시작했고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똑바로 건너가려고 해도 자꾸 하류 쪽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필사적으로 팔을 저으며 반대편을 향해 나아갔지만 체력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경계병의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을 때였습니다. 물속에서 꼼짝없이 발견될 줄 알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주변을 맴돌며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물속에 머리를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 경계병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전등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정확히 저를 발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색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지나쳐 주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변에서 한참을 쉬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더욱 추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어 지내며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 했어요. 브로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의 이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이민국에 자수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송월이 전달했던 비선 업무 지시 체계와 내부 숙청 방식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어요. 제가 목격했던 북한 내부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증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송월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북한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억을 되살려 진술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현재 저는 통일부 산하 위탁기관에서 문서 번역 및 정착교육 자료 정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탈북민들이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나왔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인 현송월을 경호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만 했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당 최고위층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 뒤를 철통같이 지켰던 시절이 인생 전부라고 믿었던 그가. 그러나 어느 날 믿기 힘든 음모와 배신이 동시에 휘몰아쳤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과거에 현송월을 경호하던 경호부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주 특별한 위치였고 저 자신도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닌 자부심과 일종의 충성심은 치열한 갈등 속에서 결국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은 평양의 어느 무대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경호라는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군에 복무하면서도 늘 경호와 보위에 관심이 많았고 현송월 같은 예술계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일종의 우연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북한 안에서 예술 공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부가 주목하는 최고급 정치 선전 무대이기 때문에 공연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경호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공연장 통로를 점검했고 무대 뒤 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도 아주 까다롭게 실시했습니다. 제가 처음 현송월을 봤을 때 온몸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보니 그 눈빛 하나하나에 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면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은 현송월이 부르는 노래 한 곡에 가슴이 울린다며 늘 극찬했죠. 저 역시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귀를 기울이고 흐트러짐 없이 경호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누구나 다 이 가수를 존경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땅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무대 장치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입장할 때 다른 간부들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지, 무대 뒤 스태프 중에 잠재적 위험 인물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호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매일 10번, 20번씩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맡은 임무이자 스스로 세운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연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에 낯선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과 함께 무대에 오를 새로운 신인 가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신인은 늘 데뷔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리설주가 직접 이 신인을 발굴해 소개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며 그 신인 가수의 이름을 자주 꺼냈고,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그 신인이 곧 현송월 못지않은 위치에 오를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현송월과 신인 가수가 미묘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무대 리허설이 진행됐고 저는 경호석에서 통로와 무대 뒤를 번갈아 감시했습니다. 그때 현송월 옆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려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아 보였지만 행동이 아주 당당했습니다. 노래 실력도 뛰어난 편이었고 표정이나 자세가 전혀 주눅 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일부는 은근히 감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송월의 눈빛이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반짝거리는 조명을 받고 서서 노래까지 같이 부르는 신인에게 무언가 거슬리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라이벌 의식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아주 이상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송월이 메인 보컬로 나서는 중요한 리허설 자리였는데 정작 현송월의 마이크는 계속 잡음이 섞이거나 꺼져버리고 반대로 려이 마이크는 꽤 또렷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장비 담당 스태프가 황급히 뛰어다니며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당 간부 몇몇이 참관하던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한층 더 살벌해졌습니다. 현송월은 분이 안 풀리는지 무대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참을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장비 담당 스태프가 뭔가 음모를 꾸민 거라고 의심을 받았는지 며칠 만에 사라졌고 공연 관련자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연장일 때와 숙소를 더욱 세심하게 살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는지 경호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거대한 공연이 예정됐을 때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경호라인 전체가 총동원됐고 무대 장치부터 주변 통로, 무대 뒤 짐칸까지 전부 재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연 당일이 되자 현송월은 무대 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려이가 공연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현송월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뒤로 나온 그녀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현송월이 한동안 입을 떼지 않다가 마침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도록 누가 설계했는지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연 구성 자체는 예술단 내부와 당 중앙에서 확정하는 것이지 경호부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공연 이후 예술계 내부는 화약 냄새가 날 정도로 뒤숭숭해졌습니다. 려희가 당 간부 자녀들과 교류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현송월 측 인원과 충돌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누군가 려희의 의상을 찢었다. 아니면 려희가 먼저 상대를 밀쳤다. 이런 말들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본 게 아니어서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소해 보이는 다툼이 나중에 보이부의 정식 조사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혹시 이 갈등이 현송월 쪽 책임으로 귀결되면 저까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저를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호부장인 제가 무대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꿰고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듯했습니다. 공연 리허설 장비 사고부터 충돌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기도 했고 제가 앞장서서 이런 갈등을 중재할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보이부 요원들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호실 서류를 전부 압수해갔고 제 사생활 영역까지 뒤지는 기세였습니다. 그 시점에 현송월이 저를 불러서 조용히 대화를 청했습니다. 텅 빈 공연장 한 구석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참 말없이 마룻바닥을 보다가 현송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송월이 그렇게 두려움을 내비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늘 당당하고 누가 봐도 권력층의 신임을 받는 예술인 같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체제 안에서는 단 하루아침에 치켜 세워졌던 인물조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현성월이 더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동무도 여기 있으면 위험해질 것 같으니 나가라는 거였죠. 그게 너무 황당해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송월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어떻게 도울 능력은 없으니 적어도 목숨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는데 정작 본인이 먼저 저보고 탈출하라고 하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부의 수상한 움직임이 제 주변에서 계속 감지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로서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보이부가 저를 재차 소환해서 경호 기록 일체를 들춰보려 하던 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잘못 기록돼 있다면 그걸 빌미로 저를 반역자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작은 가방에 옷가지와 약간의 달러,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연락수단을 챙겼습니다. 가족 문제는 마음을 후벼 파듯 아팠지만 지금 이대로 있다가 같이 처벌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보다는 먼저 제가 탈출해 길을 찾는 것이 낫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했다 해도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경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기에 감시망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현송월이 외국 공연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경 인근까지 갈 일이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고 밤늦게 국경 근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발소리가 혹시라도 퍼질까봐 겁이 나서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브로커를 만나야 했는데 연락처만 달랑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주칠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 맞춰 약속된 표시가 있다는 농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헤매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나타나 나를 재빨리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헛간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지만 저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3시 무렵에 국경을 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튜브 2개를 준비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폭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발이 닿지 않는 구간도 있고 물살이 예측보다 빠를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멀리서 초소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죽은 나뭇가지 뒤로 최대한 몸을 낮추었습니다. 브로커가 입 모양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숨을 참으라.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고요한 밤바람 소리와 제 심장 고동만이 귀에 들렸습니다. 조금 뒤 불빛이 멀어지자 브로커가 재빨리 튜브를 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턱까지 차오르는 냉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 정말로 북한 땅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둥거리며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고 싶다는 생생한 열망이 끌어올랐습니다. 혹여 이대로 물에 떠밀려 가거나 초소에 들키면 영영 끝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물가에 다다랐고 진흙 속에서 허우적대며 땅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때가 중국 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해서 정신을 차렸고 곧바로 근처에 대기하던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트럭은 곳곳이 찌그러져 있었고 엔진 소리도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 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탈 것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검문소를 여러 차례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중국말로 무언가를 말하며 공안의 시선을 돌렸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검문을 통과할 때마다 저는 조마조마했고 어디선가 보이부 요원들이 튀어나와 나를 붙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낮이 되면 농가 창고나 공터 등에서 잠깐 머무르고 밤이 되면 다시 이동하는 식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밥 먹을 여유도 없었고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중국의 깊숙한 내륙으로 들어서자 보이부 요원들이 추적하기가 훨씬 힘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중국 땅에 잠입해 탈북자를 색출했다는 소문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그들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됐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어디쯤 왔는지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이 기다릴지 알 수 없어 미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브로커의 안내로 라오스로 넘어갔고 다시 몇 날 며칠을 이동해 태국 국경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과정도 고생스러웠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진흙탕에 빠지고 배가 고파서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등에 커다란 물집이 잡힐 정도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갔고 브로커도 같이 지쳐 보였지만 어떻게든 숨을 고르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저는 스스로 조금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도달한 곳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이 슬며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맨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짜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주변 풍경과 공기,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두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도망치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저를 안내해주고 곧바로 여러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굴이 헬쑥해진 제 모습이 창유리에 비쳤는데 저조차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겪은 일은 정보당국과의 면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탈북을 결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현송월을 경호했던 일, 공연계 내에서 일어난 갈등, 신인 가수 려이가 갑작스레 두각을 드러낸 일도 전했습니다. 저를 신문하는 사람들은 굳이 날카로운 톤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씩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현송월이 당신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거처할 임시 숙소를 배정받았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병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병원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대기실 시스템도 체계적이라 당혹스러웠습니다. 간호사는 제 상태를 점검하더니 몇 가지 기본 검사를 진행할 테니 잠시 대기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북한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정식 절차에 따라 무난히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의약품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밤은 평양에서의 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밖을 내다보면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가게들이나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초인종들을 필요도 없이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설도 있었고 밤 늦게까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버젓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인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력 사정 때문에 밤이 되면 건물들이 대부분 어둑해지고 오래 외출했다가는 검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마음 놓고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생활 방식을 조금 더 접하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법이나 전자결제 방식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들을 마음껏 골라볼 수 있고 값이 저렴한 물건부터 고급스러운 상품까지 다양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꾸 놀란 표정을 짓자 어떤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다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현송월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당장 물어볼 방법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탈북민 사회나 뉴스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현송월은 큰 변화 없이 예술계 중심에서 건재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새로 떠오른 신인 가수와의 갈등이나 공연 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김정은이 여전히 현송월을 곁에 두고 중대 행사를 맡긴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속성상 잘 나가던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을 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겪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탈출해서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면 그곳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조금이나마 나아진 삶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한국 생활은 아직도 시행착오 연속입니다. 은행 업무를 보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신호등에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당장의 감시가 심할 것이고 북한 정부가 이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법을 모색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탈북민들이 자기 가족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한 발짝씩 미래를 설계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적응해가며 일을 찾고 조금씩 돈도 모으고 꼭 가족을 데려오는 일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저에게 북한 이야기를 묻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진솔하게 말해줄 생각입니다. 현송월을 경호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온갖 암투와 제가 목숨 걸고 뛰쳐나왔던 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인 듯합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왔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웠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맑은 하늘 아래 서서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언젠가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여성이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남은 음식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쌀 한 톨도 집에 가져갈 수 없는 북한 체제에 괴로워했는데요. 어느 날 당 간부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자신들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주는 모습을 보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가족들과 탈북을 결심했고
남한에 도착하고 생전 처음 보는 남한의 음식들을 보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북한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여동생 저까지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죠. 북한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저는 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들에게 챙겨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점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지쳐가는 모습이었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굶주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요리사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조차 마음대로 구할 수 없으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부모님이었어요. 늘 저를 다독여 주시며 힘이 되어주던 부모님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건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정희야, 이제 너라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가슴 깊이 새겨졌고 제가 여태껏 생각해보지 못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하나만이라도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며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해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아둔 돈을 들고 조용히 탈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이라는 선택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갈 곳도 남은 선택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을 떠올리며 무사히 길을 마칠 수 있을지, 성공한다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의 결심을 굳힌 뒤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지나 드디어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또 다른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몸으로 중국에서의 생존 자체가 도전이었으니까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다시 요리사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쌓은 요리 경험이 이제 제 유일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일자리를 찾는 일부터 어려움이 컸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일하는 순간순간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니 주방장이나 직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손님들이 주문하는 요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주방장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식 조리법과 북한식 요리법은 차이가 커서 간단한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자꾸 엇나가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잘못 이해해 다른 요리를 내보냈다가 크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실수가 쌓이다 보니 주방에서도 제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 견뎌야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데 라며 다짐하고 이곳에서 버틸 힘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안한 신분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이 발각될 경우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게 말이라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눈을 피하고 필요할 때 외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한 조용히 흔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니 외롭고 무력감을 느끼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항상 여기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중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모은 작은 돈으로 살아갔지만 부족함은 여전히 컸습니다. 중국의 요리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메뉴를 익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수를 거치고 나서야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조금씩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라는 일이 제게는 늘 가족과 연결된 기억이어서인지 힘들 때면 요리를 하면서도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을 가족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요리를 하며 비록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이곳을 벗어나 더 나은 곳에서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함께 살 수는 없을까? 중국에서 영원히 홀로 지낼 생각은 아니었으니까요. 저에게 남은 소원은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는 길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확실했지만 몇몇 지인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계획을 가족에게 설명하면서도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처럼 두려움 없이 올 수 있을까? 혹은 올 수 있다고 해도 무사히 탈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간절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무사히 넘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세심하게 짜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사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약 없이 몇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곁으로 걸어오는 가족들을 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웃으면서 그간의 고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이젠 훨씬 덜해졌고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한결 수월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있더라도 우리 생활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신분이 드러날지 몰랐고 언제든 우리가 함께 있던 이 장소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지만 이대로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안전한 곳으로 가족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불안한 삶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우리는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는 최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굳힌 후 저희는 탈북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서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온 만큼 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도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날, 저와 가족은 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난 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의 복잡한 소음, 밝은 불빛, 그리고 저희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는 저희에게 참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평화로운 곳에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감았던 눈을 이제야 뜬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온 길이 결국 이곳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착 장소인 국정원에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죠. 국정원에서는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법, 생활에서 알아야 할 상식과 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국의 삶에 차츰 적응해가는 동안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는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접하면서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긴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인 상차림을 볼 수 있었는데 음식들 하나하나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과 밥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제공해주는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으며 이곳은 정말로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 나눠 갖는 공간,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국정원에서의 교육을 마친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었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와 가족들은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한국 정착 과정이었지만 하나원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서로 격려해준 탈북민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죠.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비록 낯선 공간이었지만 정갈하게 준비된 생활용품들과 깔끔한 방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한 바닥, 수도를 틀었을 때 바로 나오는 온수, 전기로 작동하는 밥솥 등 생활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생소하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이 드디어 이뤄진 순간이었죠. 첫날 밤 북한에서 힘들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한 끼를 걱정해야 했던 생활, 내일을 알 수 없었던 불안한 삶이 이제는 우리와 멀어졌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찼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가족들에게 이제는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밀려왔죠. 임대 아파트에서의 첫 생활은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추었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은 여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 식당에서 자리에 앉아 메뉴를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 사소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셨다가 과일이 그냥 버려져 있다는 말에 저도 그럴 리가? 하면서 같이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봤던 기억도 있네요. 북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과일이 그냥 버려져 있다는 자체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아직은 낯설고 복잡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며 적응하는 과정이 꽤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서울을 돌아다닐 때의 설렘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았던 교통교육 덕분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죠. 때로는 길을 잃거나 지하철 노선을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위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안정된 집을 갖추고 나니 이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구직 방법을 떠올리며 여러 일자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생활의 첫걸음은 무척 조심스러웠지만 여태껏 해왔던 요리 경력을 살리면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경험이 제 유일한 자산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구직을 위해 시장을 돌며 식당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가게를 직접 찾아가 요리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요리 경험은 한국의 요리 방식과 차이가 있었고 때로는 말투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북한의 요리와는 분명 다른 점이 많았고 특히 손님들이 기대하는 맛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연습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첫 일자리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주문을 맞추고 요리를 하며 한국 음식의 기본적인 맛과 재료를 배워나갔죠. 주방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특성과 조리 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북한식 요리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한국식 조리법을 배우는 것에 나름대로 재미도 느꼈습니다. 식재료의 차이, 양념의 맛, 음식의 간을 맞추는 방식 등 새로운 것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주방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긴 했지만 일한 만큼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소박한 저녁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휴식이었죠.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중간중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손님이 몰려오는 시간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순간순간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요리를 착각해 다른 음식을 내보낸 적도 있었고 맛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사장님에게 혼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다독이며 한국 요리도 곧 익숙해질 거야 라고 격려해 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한국의 맛을 배워가면서 요리사로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제가 만든 요리로 사랑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을 아껴 모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도 하나둘 피어올랐습니다. 제 요리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직접 가게를 열고 한국식과 북한식 그리고 중국식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을 선보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고 그동안 익힌 한국의 요리법, 중국과 북한에서 해왔던 방식들을 합쳐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요리를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무엇을 팔 것인가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처럼 대중적인 메뉴를 파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북한식 요리를 접목해 볼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장을 여러 번 돌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을 조사하기도 했고 주방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다양한 메뉴를 시도하며 드디어 한국의 입맛에 맞추면서도 북한식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메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하고 필요한 조리도구와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저의 첫 장사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장사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식당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고른 장소는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곳이었고 오며 가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에서 제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 이 장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날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에 온갖 준비를 했지만 손님이 얼마나 올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제 마음은 덜컹했지만 차분히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긴장된 순간을 지나 손님께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이 이 맛 참 독특하네요.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 하면서도 새로운 맛이에요. 라고 말해주셨을 때 한국에서 제 음식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희 가게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중 몇 분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이 맛, 우리 집에서 먹던 맛 같아요 라고 말해 주셨을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족들도 제 음식을 맛보고 기뻐해 주었고 저희 가족의 자부심이자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며 손님들의 반응을 통해 제 음식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에 맞춰 음식을 조정해가면서 제가 만든 요리에 만족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작은 성공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바쁜 시간에 실수를 하거나 손님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험을 통해 차츰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고 장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뤄낸 첫 장사이기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조차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장사는 가족과 함께 꾸려나가는 소중한 도전이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었죠. 한국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이지만 저에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동안 배워온 요리의 기술을 갈고 닦으며 이제는 그간 품어왔던 꿈을 더욱 구체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탈북했을 때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목표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요리를 하며 많은 손님들과 만나고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요리사로서의 꿈이 한층 더 커져갔습니다. 장사를 하며 쌓아온 경험과 요리사로서의 실력을 바탕으로 언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북한의 맛과 문화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제 꿈은 단순히 북한 음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요리와 북한의 요리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문화를 잇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 속에서 하나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요리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요리를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보람 있을까요? 요리를 통해 제가 걸어온 길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선택한 요리사로서의 길에서 진정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작은 가게 안에서 무수히 많은 만남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요리를 맛보며 고향의 맛을 떠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손님들 덕분에 저는 요리사로서의 꿈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만의 요리를 선보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가족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